이번 포럼은 빅데이터와 교육 연구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의 이원석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부원장님 안 계셔서 연구진 실장님이 강연자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자분께서는 지금 연세대학 오늘 저희 연구 포럼을 맡아주실 분은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계신 이원석 교수님이십니다. 전공은 컴퓨터공학이시고요. 학력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컴퓨터공학으로 학사를 하시고 퍼듀 유니버시티에서 컴퓨터공학으로 석사와 박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부터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계속 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으면 우리나라 말을 못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살짝 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려보니까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아마 좀 대학을 다니시다가 가셨다 해서 한국말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경력을 보면 지금 행자부, 미래부,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등등 아주 그 빅데이터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빅데이터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분께서 오늘 연구 포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열심히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이원석 교수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이 오셨네요. 저는 한 적게 오실 줄 알고 사실은 왔고요. 한마디로 제가 여기 와서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늦으셨어요. 좀 더 일찍 부르셨어야 되는데. 빅데이터 벌써 터진 지가 언젠데 지금 부르세요. 교육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 교육 분야에서 좀 빅데이터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 작년, 재작년에 안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요새 니트 심의위원이죠? 자문위원으로 몇 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제 머릿속에는 빅데이터만 있었습니다. 사실 교육에 이거 빅데이터 쓰면 참 좋겠다. 근데 이제 잘 안 돼서 아쉽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첫술에 배부르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제가 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우리나라는 평등으로 평가한다고 그럽니다. 아시죠? 평수와 집을 사는 아파트 평수와 학교 등수로 평가한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재밌게 본 펀치라는 드라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애가 공부하냐 돈이 공부하지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 나온 게 1, 2년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학교이 커지고 공교육 주고 줄고 그거에 대해 해법이 뭔지 잘 모르고 저 자신도 사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요새 사실은 희망을 좀 갖습니다. 이게 공교육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빅데이터와 교육이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인데 합쳐지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 강국이죠. 근데 가운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 강국이에요. 브레인이죠. 제 전문성은 사실은 기술 개발하는 쪽이지만 브레인도 활용하는데 강국이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막 새로 만들어내는 기술적인 강국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도. 그래서 인터넷 활용 강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빅데이터를 교육에 써야 되는 건 당위성 같아요.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빅데이터와 교육인데요. 사실은 교육 분야에 어떻게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뒷단에 담아있고 앞에는 빅데이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가기 전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확 뜨기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네이버 트렌드 분석을 가시면요. 빅데이터가 언제 뜨냐면 2011년 11월에 확 뜹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 때문에. 아니요. 2011년 11월은 그때 빅데이터를 우리나라 ICT에 써야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청와대 보고를 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막 나고 그때부터 이런 거 해야 돼. 3.0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3.0 나오고 정부 3.0 그때부터 확 크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나라는 11년이니까 3년, 4년 정도 지났어요. 이미 우리나라 빅데이터가. 근데 초기에 사실 제가 그때 발표도 가서 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늦어요. 의외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잘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이후에 인류의 생활에 영향을 줄 가장 큰 기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거가 가진 잠재력은 되게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크게 이걸 바라보면 사실은 어떤 게 빛인가요? 다시 한번 펴주시죠. 이거 뭐가 빛이죠? 레이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레이저가 없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거 타임테이블은 우리나라입니다. 6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가 시작할 때고요. 그래서 과거를 한번,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 번쯤은 고찰해야 빅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지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는 사실은 디지털이 시작되고 대중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이다. 매스미디어 생기고, 대중산업 생기고,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을 했던, 그리고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파레토의 법칙, 80-20율이죠. 그게 표출이 되고 나타났던 시대고, 그 다음이 우리가 90년대 들면서 우리나라는 정보화 시대를 가게 됩니다. 교환기죠? 자동 교환기. 그거 만들면서, 네트워크 소공성만 깔아야 돼. 그래서 깔면서 80년대 말 90년대 때 정보화 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사실 정보화 사회 때 나온 게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그러면서 롱테일 이론이 나오고 이제 2005년, 6년에 스마트폰이 우리 손안에 오면서 사실은 말초 10년까지 통신 개통이 다 끝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은 뭐가 될 거냐?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었고 정보화를 이루었습니다. 정보화는 딴 게 아니고요. 산업화 때 있었던 거를 다 컴퓨터로 맞춰준 거예요. 다 변화시켜준 거다. 앞으로의 세계는 뭘 거냐? 결국은 저변 확대가 됐던 산업화로 넓혀졌고 그거를 자동화시켰고 이제는 고도화돼야 되는 사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와 IoT, 요새 얘기한 IoT, IoE, 클라우드, 차세대 분석, 뇌과학 이런 것들이 다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들은 고도화고요. 그래서 저는 미래 사회를 최적화 사회라고 정의하고 다닙니다. 이건 제가 정의하고 다니는 거예요. 개그맨만 미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 2011년부터 미래 사회는 최적화 사회가 될 거다라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정보화, 산업화 때 우편함이 정보화하면서 이메일로 바뀌었고 부처인 G4C로 전자정보로 바뀌었고 전화가 핸드폰으로 이건 다 어떤 변화였냐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정보화가 이뤘던 것들은 효율화 디지털화하고 프로세스화해서 분업화하고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 목적을 달성하느냐가 사실은 산업화와 정보화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산업화 때는 결국은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이 됐고요.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나오면서 대중이라는 어떤 개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전까지 없었던.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제 대중이라는 걸 바라볼 때 가우시안 분포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 매스가 없으면 가우시안 분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되는 게 없어요.
대중이라는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 가우시안 분포죠. 그 분포가 분포로 모든 걸 해결하게 됐고요. 그건 결국은 대를 위한 사회로 접어든 거였습니다. 사실 산업화 정보화 시대는 대중을 위한 사회였어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돼요. 그게 마치 그냥 사회의 룰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도 대중의 룰에 의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살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때의 이론을 한번 보시면 이게 파레토의 법칙인데요. 80-20룰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할 일, 내가 내 직무로서 할 일이 100가지면 100가지 중에 20가지가 중요한 일이고 그 20가지만 잘 매니지하면 나는 일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게 산업하실 때, 정보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일이에요. 아주 100가지 일 중에, 그러니까 내가 할 일 중에 중요한 일 20가지에 나의 여력 80%를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모든 거의 룰이었습니다. 왜? 그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교육은 어땠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시는 것 같아요. 교육을 하면서 내가 할 일 중에 20%의 나의 여력에 80% 투입하지 않았나. 우리나라가 특히 과거에. 그게 뭘까요? 뒤에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등수 나누는데 80%의 여력을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그죠? 왜? 등수를 나눠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돌아야 되니까. 대학을 나눠줘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비를 해보시면 과거의 교육과 앞으로 가야 될 교육이 뭐가 달라지는지를 아마 보실 것 같아요. 자, 그럼 그게 이제 어지껏의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요소였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에 대응할,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에 풀어야 될 문제가 뭘 거냐를 보시면 사실은 미래 사회가 사회 환경이 변화될 겁니다. 인구 감소, 이거 큰 문제였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실패한 겁니다. 그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장기적으로 그 산하 제한을 너무 오래 끌고 왔던 거예요. 미리 예측을 하고 산하 제한, 산하 정책을 바꿨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한 거죠. 중국은 그 덕에 좀 빨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덕을 본 거죠. 사실 뒤따라오면서.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뭐 우리나라 인구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적응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펴올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노령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결국은 뭐 우리가 계속 4만불, 5만불 발전하면 결국은 싱가포르 같은 모델, 외국에서 어떤 노동인력이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걸 통해 다문화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되고, 그 다음에 적은 인력이다 보니 경쟁력 있는 사람들 데려와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화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불확실성, 재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교육이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고위험 사회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위험 사회라는 것은 옛날에 고위험이 아니었냐? 사실 옛날에 고위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전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가치가 더 커진 거라 똑같은 강도로 받아들여도 피해가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양성입니다. 미래에 우리 사회가 대적할 거는 다양성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거냐가 우리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너무 빨리 지나가고 디지털화가 좋은 점이 효율적으로 되지만 디지털을 통해서 너무 빨리 전파되는 거예요. 모든 게. 사회 변화에 대해서 되게 빨리 촉매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 사회는 결국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효율적으로 돕니다. 사실은. 산업화의 가장 큰 장점은 분업이었어요. 미덕이죠, 미덕. 하루 종일 365일, 10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더 생산량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효율성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뭐냐. 다양성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효과성을 증대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효과성이란 것은 나한테 맞는, 지금 그 대중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 인구가 각성되고, 개개인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개인을 위한 효과성, 또 단위 일의 효과성이 높아져야만 4만불, 5만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느냐? 그 부분 한번 퀘스천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 OECD 국가 중에서 일하는 시간이 제일 많다. 뭐 이런 얘기 맨날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효과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부족한 건 효과성이 아닌가. 그럼 결국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같이 높이는 게 최적화일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최적화 사회라는 게 그냥 제가 잠자다가 그냥 꺼내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미래 사회가 왜 최적화가 되냐 하면, 정보와 상업화 사회의 어떤 노하우가 정보화 사회로 컴퓨터로 다 스며들었어요. 그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게. 그럼 정보화 사회의 장점은 뭐냐면, 모든 정보 시스템이 데이터로 이 사회사가 돌아가는 것들 다 펌핑아웃 시켜줍니다. 다 꺼내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성숙한 정보 사회입니다. 정보 시스템들이 여기서 다 깔려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데이터 다 꺼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최적화 사회란 뭐냐? 그 많은 데이터를 다 연결해서 다 해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그런 사회가 최적화 사회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고, 정보 활용 한국의 우리나라는 가야 될 길이 아니냐 그런 얘기.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보시면, 자, 과학과 IT가 발전해 온 걸 보시면 옛날에 60년대 80년대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 IBM이라는 회사가 제일 처음에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메인프레임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60년대, 80년대 IBM이 나왔던 거고요. 사실은 그때 나왔던 대기라든지 써니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회사들이 오늘날 어떻게 됐죠? 다 팔렸어요. 어디에? 소프트웨어 회사. 그죠? 하드웨어는 더 이상 강점이 아니에요. 옛날에 90년대, 80년대 말만 해도 텔레비에서 어떤 선전이 나왔냐면 PC 선전할 때 펜티움 인사이드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요새 그런 거 나오나요? 안 나와요. 왜? 그게 강점이 아니에요. 그게 강점이 아닙니다. IT에서 강점이 더 이상 안 돼요. 하드웨어 잘한다고 해서 강구할 만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중에서 소프트웨어 사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새 얘기하는 샘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돈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애플도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요새 들어서 2010년 이후부터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죠? 구글. 다 데이터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팔지 않아요. 결국은 이 IT와 과학의 흐름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로 흘러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웹을 봅시다. 웹. 우리가 웹 1.0 하시면 여기도 홈페이지 있으실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초고속망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정보화 사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게 가상 공간에 자기 집 짓기예요. 홈페이지. 그죠? 그게 웹 1.0입니다. 단방향이죠. 내가 여기 있어. 내 정보 니들 알아봐. 이럴 때 N 정보 교환이에요. 단방향으로. 그 시대가 지나고 웹 2.0으로 넘어가죠. 이게 뭐냐, 블로그나 SNS들이에요. 서로 통신하는, 서로 교감하는 거. 그게 이제 웹 2.0, 참여와 소통입니다. 서로 간에 서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이것저것 다 이때 나왔죠. 이제 앞으로는 뭐냐, 웹 3.0 시대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는 시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는 시대.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요새 우리나라 인공 데이터 전략이라든지 우리나라 정부도 데이터에 지금 웨이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어딜 가리키고 있냐면 사실은 빅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빅데이터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 다 하던 거야. 통계 옛날에 다 있었던 거야. 머신러닝 다, 디시전 다 했어. 근데 왜 생뚱맞게 요새 와가지고 빅데이터 하냐. 사실은 지구상에 생뚱맞게 새로운 건 없어요. 다 옛날에 있는 건데 그걸 사용하는 방식이나 바라보는 뷰포인트가 달라지고 그럼으로써 파괴력 있는 어떤 파워풀한 게 나오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게 막 하늘에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 걸 다 개선하지만 지금 2015년 이 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병합이 돼서 나오는 게 빅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빅데이터가 옛날 걸 다시 생각해 보시면 1995년 그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게 막 인기를 끌고요. 온랩 인기 끌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운영계만 있었습니다. 왜? 프론오피스죠. 고객을 만나는 것만 있었는데 전자정보 뭐 이런 것들이 다 프론오피스예요. 근데 1995년도에 분석계라는 게 만들어져요. 아, 이거 운영계 돌리다 보니까 데이터가 매일매일 나와. 이마트 같은 데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우리가 매출 더 올릴 수 있을 거야. 그때 이미 이 생각을 한 거예요. 1995년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20년 전이죠. 빅데이터를 이때로 생각하시면 옛날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때와 지금은 엄청나게 다른 이때 사실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실패했습니다. DW 제대로 쓰는데 몇 군데 없습니다. SKT라든지 KT라든지 좀 인력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진짜 해야 되는 몇 군데만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DW를 구축한 회사들은 그냥 통계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은 활용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를 바라봤을 때,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좀 어렵게 보실지 몰라도 지식을 탐사하는 프로세스예요. 데이터로부터 내가 선택을 하고 변환을 해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지식을 꺼내낸다. 이게 지금 KDD 프로세스라고 해서 Knowledge Discovery Database, 그죠? 이게 벌써 20년 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실패했느냐? 이 사이사이의 단계들을 다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왜 분석가들이고 이 스킬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 겁니다. 사실은 20년 전에 했지만. 또 하나 이유가 DW를 구축했다고 쳤지만 중요한 거는 발자취 DB를 다 가져갔지 않았어요. 발자취 DB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오늘 다녔던 길, 내가 웹페이지에 와서 뭐를 봤느냐, 이런 것들이 고객의 의도거든요. 그 사람의 의도고 그 사람의 의도를 잘 알아야 마케팅도 하고 뭐 분석의 결과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요 당시 DW만 해도 기술이 하루에 하나 정도 저장할 정도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하루에 하나. 그러면 그게 발자취를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유행했던 게 이겁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영화. 이게 디몰리션 맨, 그죠? 이거 뭐냐면 제가 기억나면 제가 학교에서는 이거 영화 틀어줘요. 시간이 없어서 안 틀어줬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욕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벌금에 막 튀어나와요. 욕했다고. 그걸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총 들고 다니면 경찰에 와서 잡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사회입니다. 디몰리션 맨 사회예요. 왜? 여기 영화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CCTV예요. 온 동네에 다 달려있어. 이미 벌써 20년 지난 우리는 디몰리션 맨이 사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CCTV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의 모토는 뭐냐면 모니터링입니다. 예측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 사실은 여기서 키는 뭐냐면 살인을 예측합니다. 내일 가만히 있다가 내일 어디서 살인이 일어날 거야. 그죠? T-크라임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경찰이 막 가요. 살인하기 전에. 근데 저는 기술을 하지만 이거는 디몰리션은 될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랬어요. 왜? 될 것 같아.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안 될 것 같아. 왜? 저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좀 가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요새 얘기하는 여기 밑에 보시죠?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요새 빅데이터 뜨면서 이게 막 키워드예요. 근데 20년 전에도 키워드였어요. 사실은. 데이터 마이닝 그때 나온 용어고요. 인공지능은 벌써 1950년대에 나온 용어입니다.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97년 같은 핵심 기술이고, 그런데 그래서 막 그래야 진짜 이게 실직이에요. 노동계 어디 가서 실업급여, 부정급여 이거를 하나 DW 하면서 데이터 마이닝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낚였어요. 다 잘 나올 것 같았는데 아닌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자취, 어떤 범인의 발자취, 불용수급자의 발자취를 진짜로 모니터링을 잘해야 이 사람이 자동차 보험 사기할 거야 안 할 거라 알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그걸 무릎 아파서처럼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빅데이터를 한다고 그러지만 어디 가서 예측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왜? 아직 우린 그때까지 안 한 거예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20년이 지난 지금은요. 한 30년 지나면 살인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은. 왜? 지금은 CCTV 그렇게 많고요. 이제 개인의 뇌파까지도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다고 치지만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내 뇌파를 보게 될지는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정보 보호 있는데 그게 될까? 근데 그건 사실 사회가 풀 문제입니다. 기술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게 득이 되면 사회가 제한적으로 써야 되고 득이 안 되면 안 쓰는 겁니다. 그건 정책적으로 푸시는 문제지 기술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살인 예측이 이제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 어떤 조건이냐면 촘촘히 데이터가 있을 때 정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얘기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뭐냐? 여기 있는 게 정의처럼 보시면 돼요. 기존의 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불가능한 규모의 자료를 빅데이터라고 그러고요. 그런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게 IBM이 정의한 그 빅데이터예요. 볼륨적으로 크기로 되게 커야 되고 다양성, 여러 종류의 무정형, 간정형, 뭐 정형 그리고 여러 도메인의 데이터, 그죠? 다양성. 그다음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밑에요. 속도, 적시성이죠. 내가 필요할 때 데이터가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개, 3V라고 해요. 이 세 개가 결합이 됐을 때, 세 개 중에 2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 세 개 중에 2개 정도. 자, 이래서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트위터 데이터. 1일에 뭐, 얼마 나와요? 1억 정도의 건이 올라오고, 휴대폰의 GPS 데이터. 그죠?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웹로그, 센서 데이터, 뭐 이런 거 IoT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티피컬한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뭐야 그러면 이걸 갖고 정의하는데 가장 차별화된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전국에 있는 전자전구 DB는 빅데이터 아니야? 그것도 빅데이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과거에 썼던 DB랑 차별화된 게 별로 없으니 가장 차별화된 거를 봤을 때 발전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분석을 못했어요. 왜? 너무 촘촘해서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는 된 겁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겠다, 빅데이터를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은 빅데이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원석입니다. 저요. 모르겠다고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기술이 빅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 뭐야? 그러면 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르시겠다고 저한테 오세요. 자, 그 빅데이터 좋은 점 쫙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발표 안 드릴게요. 이거 말고 계속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럼 빅데이터는 진짜 뭐야? 진짜 차별화된, 제가 생각하는 빅데이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남녀가 해변을 걷고 있는데, 빅데이터는 뭐냐면, 바로 이 발자취예요. 걸어가는 사람의 그 데이터, 발자취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상상을 해보시면 뭐 나오겠죠. 하여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항상 뭐 적어놔요. 그럼 결국은 빅데이터란 그런 발자취 데이터들을 그림 짜맞추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데이터들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 뭐 치매 노인들 뭐 그림 맞추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하나 맞춰서 전체 그림을 분석해내는 게 빅데이터다. 그럼 결국은 우리 컴퓨터 쪽에서는 요새 이제 나노 사이언스 얘기 많이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이언스죠. 빅데이터는 컴퓨터에서의 나노 사이언스고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 요 뭐죠? 요것도 발자취죠, 그죠? 공룡의 발자취를 분석을 해서 공룡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살았는지를 분석한 겁니다. 저거 빅데이터인가요? 빅데이터일까요? 아닙니다. 왜요? 우리나라 저 지방에 울산거든요. 거기 공룡이 서식했던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발자국 하나 딱 찾았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전 세계에 공룡 연구자들이 다 옵니다. 왜? 그만큼 데이터가 없어요. 하나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데이터는 작은 데이터 속에서 엄청난 가설들이 있는 겁니다. 모형, 가설,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자랐을 거야. 근데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죠. 뭐 나름대로 분석은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쪽 공룡을 분석하는 거는 발자취를 분석한 거긴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이 아닌 거예요. 데이터가 너무 작은 거에서 가설만 많아요. 오른쪽이 이제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제죠. 구글에서 미국의 독감 전파율을 봤더니 구글에서 이제 고객이 독감에 대해서 검색하는 거죠. 병이나 뭐 이런 걸 독감 키워드,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한 횟수의 전파 속도를 12월 공간적으로 봤더니 요 파란 게 구글이 검색한 그 키워드 횟수고요. 시간적으로. 노란 게 미국의 보건당국이 그 독감이 유행했던 그 정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1년에 이게 터지면서 빅데이터의 실증적인 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왜 빅데이터냐? 발자취를 본 거죠. 고객이 검색 로그를 본 거예요. 이건 개개인의 로그를 다 모아서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 사이즈가 엄청 크겠죠. 이게 매독력이 다 한 거니까. 세 번째, 적시성이 되는 거예요. 왜? 보건당국은 15일 걸린대요. 취합하는데. 지금 현재 거를 취합하니까 15일 딜레이 돼서 정책당국한테 정보가 가는 겁니다. 전파가 어디 되고 있어요? 얘는 즉시 되는 거예요. 즉시. 적시죠. 빅데이터 기술을 쓰면.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있어요. 아, 이로 전파되니까 일로 약품 많이 보내. 뭐, 여기 뭐 주의 많이 시켜. 보건당국은 15일이 지난 다음에 아까 지난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내가 뭔가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적시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라고 보시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기존의 95년도에 있는 DW죠. 앞으로 나온, 요새 나온 빅데이터 기술은 저는 그거를 세컨 웨이브라고 합니다. 2007년부터 하독이 나오면서 우리가 그런 발자취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요. 이쪽은 다 정형입니다. 암기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테이블 형태로 모든 걸 다 끼워 넣어야 돼요. 데이터를. 그리고 양도 많이 처리 못합니다. 그리고 분석도 KDD 프로세스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요. 데이터 셀렉트해서 위에 뭐 올리고 뭐 해가지고 뭐 마케팅까지 가는데 한 3개월, 6개월. 그러니까 그 강남 스타일이 뜨기 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뜬 다음에 마케팅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적시성이 없고 효과가 떨어지죠. 근데 이쪽 빅데이터 분석은 다양성, 정형 데이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부정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하고 상담한 데이터 그거 다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볼륨, 사이즈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상담 데이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뭐 상담 데이터뿐 아니라 모든 성적 데이터 다 연결할 수 있고 그게 하드이라는 기술로 여기 보이죠? 하드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두 문제를 풀었고요. 세 번째 속도. 이게 내장형으로 정보 시스템 안에서 됩니다. 이 사람이 안 해도 돼요. 사람이 한번 프로세스 만들어서 코딩을 해놓으면 그냥 운영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데이터만 새거주면 돼. 오늘 이랬고 내일 이랬고 새로 주면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펌핑아웃 되는 적시성적인 요구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20년 전 분석은 데이터 모아서 그 사람에 의해서 분석해가지고 보고서가 써지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이제 시스템 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제일 큰 건 이겁니다. 과거 95년도의 DW 기반의 분석은 상태 분석.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을 했어요. 막 쇼핑하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뭐 연말에 그러니까 연초에 갔어요. 근데 연말에 대충 뭐 비자나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 연초 한 30일 정도 지나서야 이사 가셨네요. 왜? 상태 변화를 그때 보는 거예요. 빌링 하느라고. 근데 빅데이터 분석은 변화 관리입니다. 나 이사 갔어. 주소 업데이트 딱 한 순간 내 문자로 잘 가셨나요? 뭐 쿠폰 날라올 수도 있고 이사. 그게 변화 관리예요. 속도죠, 속도. 속도, 가속도를 재겠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는 그냥 성적을 재겠고 성적이 좋아지는 속도, 성적이 나빠지는 속도 그걸 재겠다는 게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시적으로 그게 변화 관리와 상태 관리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하는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당국은 상태 관리뿐이 못해요. 과거에 15일 전에 일로 갖고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죠? 그게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빅데이터, 이 세컨 웨이브로서의 빅데이터는 뭐가 중요하냐? 잘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빅데이터 기술, 하드 기술이 몰라요. 요새 하도 많이 죽고 있는데 하여튼 새롭게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괴로워요. 새로운 게 계속 DW 제가 박사학위 할 때 없었어요. 공부해서 강의하고 있고요. 하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맥이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게 계속 변해요. 사실 인공지능 50년대에 나왔다 그러지만 얼굴이 계속 변하면서 우리 사회에 오고 있습니다. 왜? 아직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생각하는 기계를 아직 못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앞으로 계속 만들 때까지 나올 겁니다. 계속. 자, 그럼 기술대로 우리나라는 ICT 기술 강국은 아직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만 있으면 되고 자원 측면 어떤가요? 1등입니다. 1등 우리나라 진짜. 세계 어디에 뒤처지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가 정보화 강국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80년대에 뭐 정보 잘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왜 잘 됐죠? 딱 하나 이유. 초고속망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일 빨리 깔 수 있었다.
그게 우리나라가 정부와 강국이 된 가장 큰 필요 조건이었고요. 필요 조건이 있다고 해서 충분 조건이 되나요? 충분 조건은 뭘까요? 오늘 잘 됐어요. 오늘 여기 와서 되게 잘해요.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부와 강국이 된 필요 조건은요. 초고속망을 깔아놨는데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쓰겠냐고요? 그 전에 뭐 교육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인터넷 처음 나온 거고 쓰겠냐고요? 그 마중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중물이 어디서 왔나요? 교육계에서 왔어요. 사실. 초등학교에 컴퓨터 교육을 3학년에 딱 넣는 순간부터 초고속망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한 거예요. 이메일도 받아야 되고 PC도 사야 되고 뭐 진짜 기억해보세요. 그 당시 1990년대 중반에 초고속망 딱 깔았는데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가지고요. 우리나라 교육열 때문에 초등학교 때 야, 너네 이제 앞으로 정보사니까 배워야 돼. 그거 넣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초등학교 3학년이 파워포인트 할 이유가 없거든. 아래 할 이유가 없거든. 지금 와서 보면. 근데 그게 사실 촉매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업이 되고 막 커진 거고요. 지금은 어디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빅데이터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 리소스가 있고. 인력 어때요, 인력? 인력. 진짜 저 빅데이터 하는 인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쓸 줄 아는 인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80%가 대졸이죠, 대졸. 나만 높다고 그랬죠? 고학력자예요. 인력은 남아섭니다. 모든 분야에 데이터를 이해할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강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 기술 한번 봅시다. 기술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이거 다 새로 배워야 돼요. OSQL,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데 정말 이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빅데이터의 기술이 뭐냐? 요겁니다. 손오공. 기억하시죠? 손오공 뭐 하죠? 싸움 가면, 저기 한 명이면 딱 머리 뽑아가지고 나를 둘로 만들고, 저기 100명이면 딱 뽑아 내가 100명이 되잖아요. 분신술. 분신술. 그 빅데이터 기술은 바로 분신술입니다. 데이터는 무한히 많은데 그걸 빨리 처리하려면 빨리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분신술을 스케일 아웃이라고 그래요. 컴퓨터를 막 늘리면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PC 1000대, 2000대 막 늘리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 기술. 리니어하게 올라가요. 옛날에 리니어하지 않았죠. 이렇게 기하버스 쪽으로 올라가서 대수를 아무리 올려도 성능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형적으로 스케일 아웃이 된다. 결국은 분신술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아무나 나와도 걱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이 진짜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발자취잖아요. 빅데이터는 발자취 데이터예요. 양이 많습니다. 그럼 얘가 줄 수 있는 건 뭐냐? 새로운 잣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잴 수 있는, 새롭게 잴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적시적으로 잴 수 있는. 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가장 효과적인 새로운 잣대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옥석 단기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방식은 대중을 위한 평가 방식이지 개인을 위한 평가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잣대. 자, 새로운 잣대. 빅데이터의 새로운 잣대. 여기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힘이 있어요? 빅데이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적시적. 네. 이 사람입니다. 자기가 보낸 메일의 응답 시간이 평균 응답 시간이 제일 짧은 사람. 남이 나한테 빨리 응답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이 이메일 오면 그냥 빨리 보내잖아요. 그거를 그 조직에서 다 재보면 그거를 네, 짧은 사람일수록 강자래요. 뭔가 어떤 측면이든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직책도 힘 있는 사람은 똑같은 직책이지만 CL, PBR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뭐 같은 동기 중에서도 리딩하는 사람 있고 아닌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그게 빅데이터스러운 평가입니다. 그리고 요새 음원 가지고 별로 안 나오죠? 노래 음원.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는데 작곡가 얼마 주고 뭐 작사자 얼마 주고 요새 못 들었잖아요. 한 4, 5년 전, 한 6, 7년 전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 온라인 음원 때문에. 왜 없어졌나요?
요새 있잖아요. 네트워크 다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 노래가 몇 번 울려고 그래서 그냥 쫙 통계가 나와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목소 빠르기가 좀 더 정교해질 거다. 자, 이제 교육 얘기합시다.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자, 교육. 100년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요. 그래서 왜 저를 이제 불렀냐고 말씀드린 게, 이 교육을 지금 바꿔도 10년 있다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뭔가 바꾼다면. 자, 과거로 돌아가서 60년대, 70년대 교육열이 없었으면 80년대 발전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교육열이 없다가 발전하니까 교육열이 막 생겼을까요? 전쟁 끝나고 그 엄청난 교육열이 20년을 막 집어넣으니까 사회 인프라가 되고 20년 후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발현이 된 거예요. 사실은 교육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사실은 약간 뭐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고도화하시라는. 여기 지금 제가 학교 다닐 때 모습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세 가지 희망사항이 있어서 머리 길렀으면 좋겠다. 남녀공학 갔으면 좋겠다. 교복 안 입었으면 좋겠다. 왜? 다 해결됐더라고요, 요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새 애들. 저는 진짜 그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요새 이렇습니다. 한반에 사람도 적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중을 위한 교육을 하셨어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교육률도 얼마 없고,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100명 중에 20명 잘 키워서 서울대 몇 명 보냈느냐가 내 학교를 평가하는 거예요. 파레토의 법칙으로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인구가 줄어들고 다양하고 애들이 막 그러는데 지금 이게 수능시험 이거 찾아서 넣었어요.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수능시험의 결과는 등급, 백기준로 이거 다 이걸 가정하신 거예요. 대중의 분포를 가정하신 거고 거기서의 결과는 석차입니다. 석차. 그죠? 등수, 100분위로 석차잖아요. 등수. 그건 뭐냐? 좁은 대학문을 들어가려면 한 줄을 세워야 되니까 그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앞으로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과거에 이런 종이를 가지고 교육을 했다가 이제 컴퓨터 가지고 하다가 세종시 초등학교는 이제 다 패드 갖고 한대요. 패드 갖고 교육하면 교육화가 좋아질까요? 물론 애들이 흥미는 있겠지. 근데 패션이에요. 그게 충분 조건 아닌 거죠. 우리 IT 활용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요구되는 조건이긴 해요. 왜? 딴 나라보다 뭔가 엣지를 가지려면 그런 것들이 깔려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됐다 그래서 충분 조건은 아니다. 자, 이게 진짜 고민스러운 겁니다. 여지껏 지금까지의 체계, 우리 교육체계, 제가 볼 때,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억울히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인구가 늘어날 때, 우리가 산화제가 나와서 인구가 막 늘어날, 산업화 시대 때, 그때의 교육 모델이 아닐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때는 자원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등수를 나누는 게 중요했어요. 나의 업무 중에서. 왜? 등수를 나눠야 서울대 갈 놈, 이런 놈, 과에 가고 이게 모두가 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우리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겁니다. 점점 줄어요. 지금 이 각도를 보셔야 돼요. 각도를. 300년 후면 우리나라 민족이 없어진대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등수가 중요할까요? 대중적인 등수는 대중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 나이를 놓고 대중적으로 1등을 하는 밖에 없죠. 자, 앞으로의 교육은 개인에 대한 교육이 될 거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처럼의 교수학습 모델, 영재 모델,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걸 계속 대중의 교육 모델을 가져간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재들이 나올 거다. 제가 볼 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믿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영재가 이런 애들이 영재일 거야. 그리고 교육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왠지 믿음지가 않아요. 그리고 걔가 이제 컸는데 영재가 안 되면 아님 말고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모델일까요? 우리나라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시간 가서 이 말 다 못하는데 미국은 영원히 미국일 것 같아요. 왜요? 힘이 세서? 쉐일가스 때. 진짜 그 전까지만 해도 야 이제 석유가 50년 넘으면 고갈 텐데 그때는 다이다이 붙어. 뭐 이게 됐었는데 왜 너도 없고 나도 없잖아. 근데 보시면 알지만 이제 쉐일가스는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다른 차원으로 가고요. 미국은 섬수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IT 뭐 새로운 창업, 창조 이거 하지만 거기는
몇천억 가진 애들이 많아요. 걔는 기술을 돈을 벌기 위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어서 개발. 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니까 이 선순환 구조가 이미 있어요. 기술 가지고 거기 따라가겠다? 회의적이에요. 중국 이길 거냐? 못 이길 거야. 저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변해야 돼. 진짜 우리만의 한국형 교육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로 하시라는 것은 빅데이터 써가지고 얘 영재될 게 아니고 안 될 게 이거 예측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학생 하나하나의 발자취를 모니터링하는 체계, 이걸 감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시와 모니터링은 다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디몰레이션맨을 먼저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쪽 예측하는 거는 그게 진짜 잘 됐을 때, 얘가 경험도 많고 내가 해본 경험, 내가 커서 이게 될 거야를 감히 예측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 30년 후에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자, 미래 교육은 이런 새로운 잣대, 빅데이터가 주는 새로운 잣대 가지고 과거처럼 죽어보고, 좀 용어가 좀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어요. 교육 분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산업화 시대는 내가 가진 20개, 진짜 중요한 20개만 제대로 했고요. 나머지 80개는 주목공부를 했거든요, 사실은. 주목공부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적시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교육. 그래서 최적화 사회를 위한 최적화 교육을 하셔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하냐? 개개인을 보셔야 됩니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다 되면 왜 서울대 졸업생을 뽑으려고 했어요? 왜 연대 졸업생을 뽑으려고 해요? 모든 국민이 능력이 돼. 뽑으려고. 요새 지금 수능 점수 하나 갖고 등급이 다 바뀐대요. 이 상황이면 사실 여러분들 잣대가 무뎌진 거예요. 사실은. 인정하셔야 돼요. 수능에 3문제로 등급이 왔다 갔다. 이거는 제대로 된 잣대가 아닙니다. 왜? 옛날엔 톡했어요. 옛날엔 속했는데 지금은 모든 부모님들이 딱 공부시키거든. 돈이 등수를 한다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잣대가 더 정교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잣대가 목적이 등수를 하는 잣대가 아니라 그 개인이 능력이 올라가는 잣대가 되셔야 돼요. 개개인이 능력이 올라가면 전체가 올라가고요. 전체가 올라가면 사회가 고도화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3만불, 4만불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인 서열화보다 개인 능력 개발을 위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초등학교가 유치원부터 지금 우리나라는 유아원부터 쫙 마음만 먹으면 데이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세계 주기별로 만들어진 모든 상담 데이터, 시험 데이터, 발표 데이터, 있을 수 있는 모든 흔적 데이터들은 다 모으시면 이게 빅데이터예요. 개인별 빅데이터. 그죠? 그럼 얘가 학교를 어디 가든 다, 국가가 우리가 지금 성적표 옮겨주듯이 다 옮겨주셔야 되고요. 지금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해야, 지금처럼 그냥 수학 90점, 이게 아니라,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우리가 전 잘 모르지만 수학에도 영역이 있어요. 그죠? 그럼 영역에서도 세분화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애는 이걸 잘하고, 수열을 잘하고, 어떤 애는 독서서 이런 걸 몰라요. 그럼 그거 모르는 애들은 뭔가 머리에 어딘가에 남보다 더 하신 거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개발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교육자가 내가 수학을 못해와. 얘가 수학 중에 수행 중에서 챕터 몇 개를 모르네? 그리고 또 딴 거 몇 개를 몰라. 두 개를 모르면 얘가 무슨 능력이 없어. 이런 그 개인의 능력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력을 계속 보고, 얘가 초등학교 때 이랬고, 중학교 때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 보니까 이런 거야. 자, 그러면 학생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그 카테고리를 채울 수 있는 데이터를 지금부터 모으셔야 돼요. 그 개인별로. 개인이 다 잘 되면 대중이 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에비던스 드리븐 모델을 가져야 돼요. 아까 교수학습 모델, 여기 대부분에 계신 분이 그게 전공이실 거예요. 교수학습 모델, 전 잘 몰라요. 근데 그것들이 다 탑다운 교육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통계 방식의 어떤 교육 형태일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와 병행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에비던스를 가지고 그거를 증명하면서 가시면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잡한 마이닝 알고리즘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만 킵하시고 가시면 돼요. 세분할 때. 그래서 영역별로 개인 능력이 어떤지 그걸 장기적으로 트레이스를 할 수 있으면 그게 결국은 개인 맞춤형 교육이 될 거다.
그리고 뭐 대단한 뭐 예측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다 되면 전 국민이 될 거고 전 국민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궁금한 게 뭐냐면 서울시가 빅데이터 시범 사업으로 심야버스, 500원 버스 노선을 만들었잖아요. 2년 전에. 그게 되게 이슈가 됐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VOC를 줄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된 노선을 만들기도 했지만 자기가 만든 노선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꼭 뭐 분석을 잘해서 정답이 꼭 나오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내면 그거를 사람들이 맞춰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똑똑해지면 사실은 밑에 있는 일자리들은 딴 데서 로봇가 하고 외국 사람이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 우리 일자리 없어져. 지금 다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단순 노동직이 없어져. 그러니까 뭐 정보화하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정보화하고 분석교육하고 데이터 모아서 다 레벨업을 해줘야 윗 상위단의 직업들을 가지셔야 전 세계적으로는 5만 불, 6만 불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국민 중에 20%는 청소해야 되고 20%는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네트로 그로스가 5만 불, 6만 불이 되겠어요? 특히 5천만 명 이하의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빅데이터는 새로운 잣대를 주고 옥석가리가 됩니다. 결국은 대화소가 최적화돼서 화합하는 세계일 거다. 대를 위한 룰, 그리고 개개인을 위한 룰이 명확하게 화합이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복지부. 복지.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차상위 계층에 못 들고 자식이 돈을 벌어서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왜 못 주겠어요? 대중이 합의하지 못해서요. 그거 뒷돈 줄 거야. 그죠? 그 사람 뒷돈 받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대중이 합의를 못해서 국회에서 그 사람들 못 줘요. 빅데이터 쓰면 그 사람, 나는 우리 딸 아들한테 돈 안 받아. 은행 계좌 다 트레이스를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돈 들어온 게 있나. 6개월 치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3월달에 뉴스에 나와요. 이 할머니. 그런 것들이 개인과 대중의 룰을 화합하는 룰입니다. 그게 빅데이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세밀하게 잴 수 있죠.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대화소가 신뢰와 감동이 되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애정함, 이게 좀 이거 빼먹었네. 애정남 아시죠? 애정남. 애매한 거를 정해주는 게 빅데이터인 거예요. 사실은. 미래에 예측하고 이거는 딴 얘기고요. 사실은 데이터 하나를 귀중하게 보시면. 자, 이제 뭐 거의 끝물입니다. 빅데이터가 미래의 공부. 여기 보시면 건물 하나가 학원이고요. 사교육, 지치료기 이러고 앞으로도 과연 우리가 5만 불, 6만 불 갈 수 있을까요? 연대 뭐 수학과 나오고 서울대 수학과 나온 그 유능한 인재들이 모르겠어요. 물론 학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은 인구가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 과거에 인구가 많았을 때는 상관없지만 그러면 공교육이 강화돼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사적인 영역이 좀 줄고 왜? 그 인력은 딴 데 가서 돈 버는 일 해야지. 5만 불, 6만 불 되는 거. 자, 그 아픈 니트를 넣습니다. 네. 사실 왜 니트를 넣냐면 이게 너무 신기술인데 미션 크리티컬 일을 했어요. 수능. 모든 국민이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이 너무 큰 거야. 근데 그걸 그 당시 제가 자문할 때도 야 이게 좀 릴렉스된데 좀 하면 좋겠다. 왜? 전국의 전 학생들의 평가를 영어가 아니어도 돼요. 수학도 되고 문항에 이거는 어느 절에 어느 섹션의 거야. 이거만 있으면 모든 학생을 전부적으로 보게 되고 또는 한 학생을 라이프 주기로 보거나 이게 이제 빅데이터거든요. 그럼 결국 니트는 야 이걸 중앙에서 다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되게 유효한 겁니다. 사실은. 왜 개인정보 보호도 되면서 학생이 하나하나 푼 로그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학생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낸 출제자도 평가가 됩니다. 사실. 모든 학생이 다 풀었어? 그 문제는 제대로 된 잣대가 아닌 거예요. 모든 학생이 다 못 풀었어? 그것도 제대로 된 잣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여러 가지를 주는 거예요. 학생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문제 출제자를 평가하고 좋은 문제가 나오게 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겁니다. 공교육이 어떻게 정상화되냐면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그 개인의 노후들을 잘 정리해서 초등학교 보내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보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예요. 옆에 컴퓨터 옆에 빅데이터가 딱 떠 있어요. 얘가 어떤 분야를 잘하고 어떤 분야를 가보지도 못해갖고 어떤 분야가 나보다 잘하고 있고, 이러면서 상담하는 공교육의 교사님하고, 저 학원에서 요번 달 학원 만들었는데 와, 이 사람들하고 컨설팅의 파워가 누가 셀까요? 제가 학부모를 해도 여기 보내요. 사교육 안만 잘한다 그래서 사실 여기 가요. 왜? 내 학생을 제대로 하는 여기니까. 그러면 방과후 수업이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우열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니까 요요요요이 작은 애가 있네? 그거만 딱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열반인가요? 아니에요. 밑에 떨어진 애를 높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균이 높아져요. 항상 아시잖아요. 항상 평균을 낮추는 애들 저 밑에 있고, 높이는 애들 위에 있는데, 그들을 다 높이면 평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열반은 아니거든요. 그게 서로가 다 고도화. 그게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공교육 정상화가 되고, 뭔가 세밀한 척도를 통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미래교육은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IT 디바이스들이 이제 막 발전합니다. IoT라고 그러죠. 이제 여러분 자제분들은 자동차 보험회사 보내지 마세요. 이제 자동차 보험회사 없어진 거예요. 사고가 안 나요, 사고가. 그러니까 덮어서 없어집니다, 자동차에. 왜? 사고가 안 나면 덮어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있잖아요. 이 사회에는 되게 빨리 변하게 돼 있어요. 자주 보셔야 돼요. 직장을 돌아가느냐. 그래서 기계가 있고 기계가 해석하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기계가 가르쳐줘요.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죠. 온라인은. 그죠? 근데 이제 기계의 모습을 하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기계를 평가하실지도 몰라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우리 댁내에 있는 로봇들 교육시켜야 돼요. 뭐, 이런 거, 이제. 한 30년은 하실지 모르겠어요. 할 거예요, 정말. 왜? 기계가 이제 프로그램 된 대로 안 갈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럼 얘가 얼마나 학습됐는지 평가하셔야 돼요. 로봇 평가, 뭐 이런 거, 이제, 여기 뭐, 나도 또 모르고. 자, 데이터 활용입니다. 자, 여기 데이터. 자, 여기서 뭐만 얘기할 거냐면요. 교육에서 빅데이터를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가 활성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데이터가 교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지껏은 이 벽을 가지고 프로세스 기반으로 분업화를 해서 정보화까지 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사회는 데이터 측면에서는 자급자족 사회고 원시 사회입니다. 내 데이터를 나만 쓰고 남은 못 써요. 근데 사실은 내 데이터를 내가 분석하면 별로 좋은 게 안 나와요. 다 아는 거야. 그렇잖아요. 수학 교사님이 우리 애들 수학 데이터 분석하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학하고 과학하고 연결해 보니까 과학하고 연결해 외운 거 잘하고 얘기 못하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내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 연결했을 때 진짜 지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여기 없이 데이터가 유통하는 사회일 거다. 이게 결국 유통이 돼야 돼요. 유학원에서 초등학교 이런 것들. 그 체계를 여기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롱텀. 그런 변화가 필요하신 거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옛날에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근데 빅데이터 세상에서는 보는 만큼 압니다. 나한테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만큼 더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나한테 얻어오면.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같이 잘 쓰면 좋고 나쁘면 하자가 나는 거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옵트인이에요. 이게 좀 전문 지식인데, 개인정보가 정보 시스템에 들어올 때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겠다. 옵트가 뭔가 한다예요. 들어올 때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클릭하고 있잖아요. 모든 그게 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미국은 나갈 때 허가를 받습니다. 네 정보를 활용할게 허락해줘. 내가 저장할 때도 허락 안 받아요. 옵트 아웃이에요. 시스템에서부터 나갈 때 허락을 받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미국은 그 법을 어기면 민사예요. 내가 너한테 허락 안 받고 널 써도 내가 1,000만 원 벌었는데 너한테 한 100만 원 손해배상 줄게. 민사로 해결이 돼요. 우리나라는 한 건이라도 문제가 되면 형사 고발입니다. 그만큼 강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떨고 있는데, 가만 바라보면 운영계에 있는 개인정보를 사실은 그걸 갖고 쓰려고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분석계는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에서는요, 주민번호 분석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주민번호 분석이 뭐가 나오겠어요? 뭐 생년월일정보밖에 안 나오잖아요. 빅데이터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식별 정보와 활용 정보. 생활 정보예요, 생활 정보. 개인 식별 정보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생활 정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음악을 들었고, 어디 가고 있고, 이건 필요하다. 왜? 그 사람의 발자취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만 유일하지만 않으면, 사실은 그게 분석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만 유일하지. 식별이 안 되면, 개인이. 그래서 빅데이터의 오해가 식별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식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오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옵트인, 옵트아웃이 있지만 빅데이터 용어로 옵트온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들어올 때 허락받지 않아도 되고 나갈 때 허락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왜? 개인이 식별이 안 됩니다. 이 옵트온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면 식별이 안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이 안 되게 레드, 파란 박스는 운영계에서 식별이 안 되는 걸 검증한 다음에 마치 잡지처럼 1호로 잡지, 2호로 잡지, 3호로 잡지 나가듯이 CD로 유통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원칙이 뭐냐? N개의 레코드를 하나로, 대표 레코드로 축약하는 겁니다. 뭐 통계가 있겠지만 N이 5개, 5명의 유사한 학생 정도를 하나의 레코드 바꾸시면 돼요. 수학 정보 쫙 1등부터 10등 해놓고 5명 레코드 2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유통해도 된다. 왜? 학생들의 성향이니까. 근데 통계는 너무 크죠. 100명, 200명.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을 제고하고 원본하고 똑같은 값이 있으면 제고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돼서 사실은 유통까지도 가능한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쓰셨으면 좋겠다. 지금 저게 아직 전파가 안 돼서 기술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새 얘기하는 게 데이터 시대라고 해요. 앞으로 데이터 시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듯이 데이터 웨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 데이터 웨어에 대한 R&D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 웨어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응용 도메인의 교육 분야의 데이터 웨어입니다. 그거를 가공하는 소프트웨어, 그것도 데이터 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웨어들을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심, 하드웨어 때는 하드웨어 R&D 했듯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R&D 했듯이, 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가 같이 연결돼 R&D를 하셔야 되고, 그거는 교육 분야가 따로 해야 되고, 산업 분야 따로 해야 되고, 복지 분야 따로 해야 되고, 각각 왜? 도메인의 널리지가 R&D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IT 기술 만드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낀 나라죠. 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대가 끼어있는 거기서 유일하게 5만 불, 6만 불을 갈 수 있는 미래 아닌가. 교육이 깨야 됩니다. 모든 국민이 능력이 좋아져야 되고요. 자, 그런데 가능합니다. 왜? 93년에 요 마크가 뭐냐면요. 최초의 인터넷 브라우저예요. 모자이크라는. 기억하고 계신 거 없죠? 93년에 나왔습니다. 일단 넷스케이프가 펴졌다가 사라졌죠. 회사가. 자, 2007년에 하드비 나왔어요. 벌써 7년 지났잖아요. 기술은 계속 변할 겁니다. 기술 갖고 공부하시려고 생각해요. 이 성향, 이 발전 방향을 두시고 그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발전해 나갈 거냐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구글의 모토가 뭐냐면 뭐죠? 검색 없는 검색입니다. 구글은 검색으로 한 회사지만 자기의 모토는 검색 없는 검색이고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구글의 나우 서비스라는 걸 해보시면 알아요. 구글의 나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썼던 구글의 이메일, 내가 썼던 구글에서 검색 이런 정보를 다 모아서 나우에 딱 들어가면 네가 지금 필요한 거 줄게. 검색 안 해도. 그죠? 그게 구글이 모토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잘 안 돼. 왜? 정보가 공개된 게 별로 없어요. 미국 가서 하시나요? 되게 잘 돼요. 주변 정보가 쫙 나오고. 구글의 모토는 검색 없는 검색이에요. 여기의 모토는 무엇인가요? 교육평가원의 모토는 무엇인가요? 시험 없는 평가입니다. 시험 보지 마세요. 왜? 수업 시간에 한 거, 이런 발자취 애들이 얘기한 발표한 거, 그걸 정말 20년을 모아놓으세요. 평가가 안 될까요? 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험 없는 것도. 우리 또 하나, 마지막에 하나. 요거 말씀드리고 기억나요. 얼마 전에 끝난 미생 있죠, 미생. 거기서 그 이사가, 전무가 나가면서 한 말 기억하세요? 대기업에서 전물이 있으려면 저 하늘나라의 별을 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대기업은 하늘나라의 별, 저 높은 데에 있는 별을 보면서 다른 땅에 있기를 바라더라. 그런 거인을 바라더라. 그렇게 하고, 되게 인상 깊게 그 들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밑에 있다는 마치 저 하늘 위에 있는 뭐별 같은 것처럼 들릴지 모르세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IT 지형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땅에 발을 딛고도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인터넷 활용 강국이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만 돼요. 왜? 그걸 활용해야만 엣지를 갖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여기 교육부 분야에 계신 분들, 특히 평가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이런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원석이 이런 말을 했지만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이 분야가 좀 이렇게 잘했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할 20년 후에 효과가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연 굉장히 몰입도가 높았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특별히 따로 질문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학습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